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이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냐 이 부분을 먼저 해야 되니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그 이 책에서 104페이지라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물 104페이지 보시면 이 판사님들도 한 6개월이나 1년마다 그 보직을 바꾸기 때문에 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보는 책들이 재판신부 팔람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가져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요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이 보험과 상속 파트에서만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그 104페이지 보면 줄을 치는 데 있죠. 거기 보면 생명보험에서는 수익자의 지정과 관련해서 상속 문제가 전면에 등장이 되는데 우리 이제 이거 많이 보면 편하죠. 먼저 자, 수익자가 상속인 중 특정인이 지정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런 경우 많죠. 상속인이라고 추상적으로만 기재된 경우라도 그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해가지고 우리 보면 이제 생명보험에서는 계약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피보험자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생명보험에서는 이 세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제일 대부분 보험은 자기가 보험 약관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상속인 그 수익자에다가 뭐 특정인을 기재하지 않고 그냥 상속인이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그 내가 쓴 것도 아닌데 이제 보험 설계사 아줌마들이 그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 판례는 우리가 이제 각주 270번 보면 이거 뭐 2000-3150이나 2000-6450이 해가지고 우리가 LX나 벚골 이렇게 뭐 판례 프로그램을 검색해 보면 나오는 것들이 얘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네들에 대해서만 이제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옆에 페이지 보시면 자 이런 경우에 상속 포기가 되면 자 이런 경우에 보험금은 보험 수익자의 고유 재산이므로 상속 포기는 이미 확정된 보험 수익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가지고 뭐 영향이 없고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많이 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 포기해도 상관이 없다. 여기까지 많이 아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106페이지죠. 106페이지 보면 이런 거 있죠. 자 수익자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지정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보험계약자가 뭐 A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랬더니 우리 결혼 안 하는 분들 다 이렇게 지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결혼했으니까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잘 지정하고 그러는데 이제 결혼 안 하신 분한테 지금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지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받겠다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면 이렇겠죠. 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보험 수익자도 자신으로 지정된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굵은 글씨 보면 자 이 보면 결론이 이렇게 되죠.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가 일치하는 경우는 이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 재산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주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000-38848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 봤더니 그래서 이런 판례를 제가 108페이지 보시면 두 개가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이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은 미공간이에요. 그래서 LX 그 벚골이나 이런 검색 프로그램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줄을 쳐놨죠. 여기 보면 109페이지 보면 줄 쳐놓은 거 보면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에 1인인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라도 그 지정은 유효하고 자 보험 수익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가 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 그래서 뭐 이게 이론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판례도 있고 그 다음에도 110페이지 보면 그런 판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판례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똑같이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111페이지 보시면 자, 피보험자가 사망 시에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는 그 대법원은 이렇게 해석하죠. 그 의미는 보험금 청구권이 일단 피보험자가 귀속돼 선정돼 이렇게 아니고 자 여기 있죠. 장래에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할 때 수익자를 특정한 방법으로 그와 같이 표시했다. 보험이 상당하고 이런 경우는 상속인이 고유재산이 된다. 이렇게 대법원에 해석을 하고 다만 밑에 보면 줄을 쳐놨죠.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 1인인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도 유효하고 이런 경우는 상속재산이 된다 해가지고 그러므로 뭐 이에 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똑같이 앞에 있는 판례하고 똑같은 법리를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112페이지 보세요. 112페이지 보시면 실제 사례에서도 이제 요즘
문제되는 게 이 여섯 번째를 보면 자살보험금 있거든요. 이랬을 때 자살보험금 같은 경우에 그 예전에는 이제 시효가 지났다고 안 줬는데 이제 금감원에서 주라고 하니까 주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요즘 문제된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문제됐던 거 있는데 자 이렇게 민원인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상속 포기를 했을 때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이 되어 있는 재보상금은 수령이 되느냐. 두 번째 보면 상속 포기했을 때 뭐 수익자가 아버지로 왕자로 되어 있는 보험금은 장애보험금은 되느냐 해가지고 정확히 이 질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답변이 나간 게 그대로 답변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113페이지 보시면 이 보험금이 상속 재산이 아니면은 그 결국에는 이 피보험자와 수익자 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상속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고유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부분은 이렇게 지정하지 않는데 지정하는 경우가 부부간에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홀로 결혼 안 한 분도 있고 물론 뭐 결혼했어도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생명보험금 할 때 보면 이게 상속재산이야 고유재산이냐는 꼭 그 106페이지 보시면 이게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가 하나 있다고 판례에 나왔기 때문에 이 경우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건 그 상속재산이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가 뭐 있고 물론 학자들 중에 이 비판하는 학자들 꽤 있거든요. 근데만 그 중요한 건 별개 문제고 여기서는 대법원 판례가 확고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속재산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금도 무조건 그 고유재산이 아니고 일정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얘를 꼭 표시해놨다가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106페이지 보시면 제가 아까 CF 한 다음에 해약 환급금이라고 했죠. 해약 환급금은 상속재산이에요, 고유재산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한 번 했었죠. 거기 보시면 몇 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해약 환급금은 그 얘 문제는 한 번 했어요. 어디 했냐면 43페이지 한번 거기다 표시해 두시고 43페이지 보세요. 43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에다가 보면 해약 환급금은 상속재산인 넓은 의미의 상속재산 맞지만 상속재산의 처분 아니다. 왜냐하면 장례비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이미 판례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상속재산 맞지만 상속재산의 처분은 아니다. 이렇게 갔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험금에서 대부분 생명보험이 나올 건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그 107페이지 보세요. 107페이지 보시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거 갖고 이제 못 푸는 문제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경우에 이런 문제 우리 하급심 판례에서 나온 거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 보면 사망보험금이 아닌 의료비나 입원비 보장 등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로 지정되고 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이런 경우에 이런 보험금 청구권은 자, 보험수익자인 피보험자에게 귀속된 후에 그의 사망으로서 상속되는 상속재산이다.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맞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피해갔냐면 이렇게 피해갔죠. 뭐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에 지급하는 것이고 자 망인의 치료비에 소요된 비용은 자 이 판사는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받고 그래서 자 치료비로 1,000만 원을 카드로 우선 결제하고 그 후에 보험회사로부터 실손 의료비 및 상해 입원비로 940만 원을 수령했고 해가지고 이걸 이 판사는 1026조의 3호에 정한 부정소비는 아니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하급심에 있었던 거라서 그러면 왜 이 판사는 1026조 1호부터 해당이 됐냐 이제 그거보다 따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3호 갖고 해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옛날 판사님들은 이게 1호냐 3호냐 기준 시점이 딱 정해져 이제 판례가 나와 있었는데 불구하고 대부분 이제 이 처분행위냐 아니 1호냐 3호냐 봤을 때 3호 해석론을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해석론도 저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걸 상속재산이라고 봤는데 이걸 치료비에 썼다고 이제 대신 결제했다고 해서 그걸 이제 부정소비가 아니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어제 부정소비의 그 요건이 그 기준점이 뭐라고 했어요? 자 그거 한번 봐야죠. 이제 부정소비냐 아니냐는 우리 대법원 그 판례 해설에서 거기 보면 그 이제 이 65페이지 한번 보세요.
65페이지에서 거기 두 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상속 포기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여기 있죠. 자신의 고유한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얘는 부정소비다. 이 반대의 석이 그러면 그 망인을 위해 썼다면 그 부정소비 아니다 이렇게 나오겠는데, 그래서 부정소비 아니냐는 현재까지 가장 어떤 명확한 해석론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뭐 앞에 다른 해석론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해석론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 본다면 다시 107페이지 보시면 이 판사님은 부정소비이 아니라는 이제 망인의 치료 때 쓴 거 이건 부정소비이 아니라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 하급심이 하고지만 하나 제가 하다 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보면 그 박스에 보면 이제 107페이지 가운데 박스 있죠. 보험 계약자가 자기를 피보험자로 함과 동시에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이런 아까 그 읽은 판례 아까 그 사실관계 읽은 거 이거 똑같은 거 이미 읽은 거고, 그래서 얘는 이거 판례 번호가 이렇게 돼 있죠. 2000-64502. 그래서 이거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보세요. 자, 우리 실무상으로 보면 생명보험의 보험 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를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기 시까지 자신이 생존하고 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이라고만 지정한 경우에 만약에 피보험자가 사망해서 그 보험사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봐야 되고 이를 상속자로 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3150 해가지고 이런 사안도 있고, 그래서 보험금 관련된 생각보다 한각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 원칙과 좀 독특한 거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뭐가 문제되냐면 앞으로 보시면 이런 거 되겠죠. 어디가 문제되냐면 그 어제 한 거 이후에 그 85페이지 한번 보자. 85페이지 보시면 85페이지 보시면 이 이제 요즘 자동차 보험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그 이 2004년도 판례는 뭐였냐면 이거였죠. 맨 위에 제목을 보세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해서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 이제 상해 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에서 여기서는 이제 보험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래. 아예 보험 수익자가 없는 경우인데, 피보험자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로 되는 경우에 그 보험금 청구권이 고유재산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2005년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을 보면 그 86페이지 보세요. 86페이지 보시면 이 사실관계를 보면 돼 있죠. 여기 보면 피고2는 이거 자동차 LG 해상보험과 주식회사 상가라서 여기 보면 피보험자를 누구로 했냐면 망인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피보험 자동차를 엘란트라 승용차로, 엘란트라 되게 오래된 거죠. 그래서 엘란트라 승용차라는 플러스 개인용 자동차 보험 계약을 이런 거 많이 체결했는데, 위 자동차 여기에는 대인배상 1 책임보험, 그 다음에 대인배상 2 임의보험, 그 다음에 대물 자동차, 자기 자손, 그 다음에 무보험 자동차, 이걸 우리 보통은 종합보험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종합보험을 들었고, 자동차 상해 보험의 보험 가입 금액은 1인당 1사고당 무한으로 돼 사망한 경우 1억, 1인당 2억, 부상 같은 경우는 1인당 2천만 원 하겠는데, 여기 보면 망인이 2001년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피고들은 여기 보면 보험회사와 합의해가지고 자동차 상해 약관에 따라서 5,600만 원 받는데 그 안에는 그러니까 이게 보험금이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받은 게 아니고 자기 보험회사한테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 보면 장례비, 위자료 일실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피고들이 이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 상속 포기를 해버렸다 그거죠. 그래서 이게 상속재산이야 고유재산 많은데, 우선은 이 보험을 알기 전에 뭐가 하나 기본적인 전제가 필요하냐면, 여기 보면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 뒤에 있는 뒤에 보면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또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03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없는 게 이 집에 이제 기본적으로 3가지 없는데, 이제 집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가 없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운전면허가 없어가지고 가장 어려운 게 자동차 보험을 법률관계 하는 게 제일 어려워가지고 책을 보고 정리하는 게 있는데, 우리 보면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자손 또는 자동차 상해, 그다음에 자기 차량 손해, 그다음에 무보험 상해.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이게 이제 대부분 전부 다인데,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자동차 상해 보험 해가지고 8번을 보죠. 각주 8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각주 8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지금 자동차 자손과 비슷한 거고, 일단 각주 5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각주 5번을 본다 보면 내 과실로 나와 내 가족이 다치는 경우 대비한 담보인데, 뭐 자기 신체 사고 담보와 자동차 상해 담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자기 자손은 세 가지 분류에 따라서 뭐 보험금 계산 방법이 다르고 실제 실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그래서 뭐 이렇게 보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5번에 보면 이거죠. 내 과실로 나와 내 가족이 다치는 경우에 대비해서 담보하는 게 바로 자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확정된 게 자동차 상해보험이나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 능력이 보니까, 여기 제가 책을 그 각주 1번 보면 이 김준수 씨가 쓴 자동차 보험 사용 설명서, 이 책을 보거나 또는 뭐 다른 책을 2개 써놨으니까 이 책 굉장히 자동차 보험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이런 게 바로 우리 분명 자동차 보험을 대부분 자동차 있는 사람은 누구나 들죠. 근데 그 보험에 무슨 내용이 있고 어떻게 보장되고 이런 것들은 다 관심이 없는데, 생각보다 이게 책 한두 권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다시 85페이지 보면 이 자동차 상해보험, 즉 자손의 일종의 그 자동차 상해보험이었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88페이지부터 보시면 88페이지부터 보시면 뭐 자동차 상해보험의 성질이 해가지고 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판례 우리 2001 다 거기 21833에서는 자기 신체 사고 뭐 자동차 손해보험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보다 좀 더 넓은 자동차 상해보험에 대해서 나온 거였는데, 그러면 89페이지 보시면 자기 신체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은 뭐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그 다음에 후유장애 보험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한 성격 이런 것들은 그냥 쭉 넘어가시고, 제가 알려드릴 건 뭐냐면 95페이지 보세요. 95페이지 보시면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별표 하나 했죠. 자, 이 사건 보험증권의 내용 보면 이 사건 자동차 상해보험증권에는 보험 수익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할 칸이 없고, 이 이유는 뭐냐면 생각해보는데, 이는 주된 보험인 자동차 보험이 원래 손해보험이라서 임보험에만 존재하는 보험 수익자를 기재할 칸이 이렇게 없었대요. 뭐 지금도 그런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때 당시는 없었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아예 보험 수익자란이 아예 없을 때 이런 경우에 이게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그 97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97페이지 줄친 거 보면 자기 신체 사고 여기 약관에 보면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하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데 반해서 이 사건 자동차 상해보험 약관에는 이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98페이지 보시면 뭐 줄 써놨죠. 원고 역시 이 사건 자동차 상해보험 사망보험금 안에서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어떤 보험 수익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이랬을 때, 자, 거기 밑에 있죠. 뭐 일반적인 자손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명시적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약관과 관련해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보험사학자를 미리 지정과 같은 종업금을 취급해가지고, 그 결론은 뭐냐면 그 밑에 있죠. 결국 보험 수익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 봐가지고 상법 733조의 사항의 규정에 따라서 뭐 해석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맞고, 자, 결론에는 우리가 알 건 뭐냐면 100페이지 있죠. 100페이지 보시면, 자, 제가 별표했죠. 보험계약자의 명시적 지정이 있는 경우, 또 보험계약자의 명시적 지정이 없더라도 보험약관에 그 지정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대법원과 최고재판소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을 보고 있다. 자, 그런데 뭐 이 사건은 명시적 지정도 없고 지정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자, 보험약관 규정도 없어가지고 이건 이제 상법 733조 사항에 대해서 보험 수익자가 결정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대법원 법리를 적용이나 유치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할 수 있는지 뭐 판단해보는데, 쭉 보면 결론은 뭐냐면 그 101페이지 보죠. 첫 번째 줄 보면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하고 뭐 해당하는 게 맞다.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유 같은 건 이렇게 한번 보시고 제가 상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뭐 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거거든요. 이게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생각보다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 뭐 대부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책임보험만 드는 경우도 있지만 종합보험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보험금도 결국에는 이제 그 지정을 안 했어도 민상법에 의해서 고유재산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설도 우리가 생각보다 뭐 본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이광만 판사님이 2005년 쓴 거에서 자기 능력 한도 내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일실 수익도 저기로 본다, 고유재산을 본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그 상대방한테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보험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그냥 상속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사실로 해서 상속이라는 게 그냥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항목, 뭐 장례비, 유자료, 일실, 세부 항목 그렇죠. 관계없이 그래서 재산을 본다. 그래서 여기서 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이 보험을 분석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생각보다 보험에 대해서 생각보다 보험법을 잘 안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문을 보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연구는 힘들고 그냥 다른 사람 내는 답을 잘 외가지고 이게 우리 보면 며칠 전에 그걸 물어봤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임금 채권자가 임금 체불 되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구조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2년 전에 우리 규범이 맞섰어요. 결론이 뭔가 바뀐 건데 그 결론이 뭐냐? 대상자 돼야 안 돼요. 그게 뭔가 된다고 했다 안 된다냐 아니면 안 된다고 했다 됐느냐 이거 둘 중에 하나 있는데 그거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엔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이런 것들이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생명보험이 우리가 보면 문제가 됐을 때 부분을 찾아보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을 믿지 마시고 그래서 생각보다 보험금에 대해서는 복잡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저도 이 보험금에 대해서는 이게 책을 소개하는 이 정도만 되고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바로 113페이지까지 이렇게 봤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본 건 뭐냐면 사법을 본 거예요. 민법에 있는 이게 우리 민법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고유재산이냐 상속재산이냐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어떤 상속포기냐 한정신이냐 할 때 보면 이게 중요하잖아.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볼 건 뭐냐면 공법 분야를 볼 거예요. 공법이라는 거는 제일 대표적으로 세법 분야. 세법에서는 얘를 또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 우선은 조문을 한번 보시죠. 116페이지. 11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뭐냐면 우리 갖고 있는 마인드는 사법 마인드예요. 근데 공법에서는 전혀 다르게 또 규율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공법에 항상 상담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건 사법적인 해석이고 공법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116페이지 보면 우리 공법에서 크게 국세기본법과 밑에 보면 지방세기본법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국세기본법을 다 준용했지만 지금은 지방세는 따로 기본법이 있어가지고 국세기본법은 말 그대로 그냥 민법 총칙 비슷한 거고 지방세 기본법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자, 사법에서는 상속 포기, 한정 승인, 그 다음에 그 상속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고 있잖아요. 자, 이게 사법이에요. 사법인데 우리 옛날에 보면 이제 사법학과나 국법학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공법인 세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딱 하나만 두고 있어요. 우리는 보면 사법에서는 상속 포기가 있고 한정 승인이 있고 그냥 상속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법률가가 정확히 나오는데 자, 그럼 공법은 어떻게 두고 있냐? 딱 조문 하나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조문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국세기본법 24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상속이 개시된 때 그 상속인은 자, 여기 보면 1000조, 1001조, 1003조, 1004조의 상속을 말하고 자, 여기에 따른 상증세법에 따른 수유자를 포함한다 해가지고 1053조에 규정된 상속자산 관리인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자, 이게 중요하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있다 해가지고 공법에서는 딱 이 한 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일 대표적인 공법 중에 이제 세법에서 상속 포기나 한정신이나 상속 이걸 두고 있지 않고 얘네들은 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라는 이 개념을 두고 있는 거야. 이걸 갖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보고 그 지방세 기본법에 보면 이제 42조에 보면 이게 있죠. 밑에 보면 그
이 24조하고 42조가 거의 똑같이 돼 있죠. 똑같이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얘는 국세비용법은 2항이 돼 있고 얘는 2항이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제 능력의 한도 내에서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 대학교는 공법학과를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자 그거는 상관없이 자 우리 거기 보시면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는 이제 판례를 하나 딱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바로 앞 페이지 2013도 1041 판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페이지 있죠. 바로 앞에 페이지 보면 이 공법을 이해하기 즉 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판례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사실관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옆에 보면 사실관계를 두 번째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부분 있죠. 자 그 부분 저 여기 2013도 1041 판례를 보는 거예요. 그 앞에 페이지요. 그 앞에 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찾으셨어요? 자 거기 보면 이 사실관계는 아주 쉬운 거예요. 거기 사실관계는 뭐냐면 자 이 망인이 양도소득세를 밀린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를 밀리고 들어갔고, 자, 망인의 처에는, 자, 원고는 보험 수익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그 다음에 망인이 보험 계약자로 부당한 상당한 2억 1천만 원 이렇게 보험에 대해서, 자, 상속세를 신고했어. 우선 여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상속세를 신고했느냐? 자, 상증세법을 봐야 돼요. 뒤에 페이지 176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이 사건에서 이 보험금은 이 민법에서 보면 얘는 고유재산이었어요. 고유재산이어서 불구하고 상증세법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자 우리 보면 아까 읽은 건 국세기본법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죠. 여기서는 자 정의를 보세요. 정의를 보면 상속인이라 하면 여기서는 1019조 1항에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상증세법에서 얘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8조를 보세요. 뭐라 하면 상속 재산으로 드는 보험금이어가지고 보험금에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냐면 피상속인의 사망을 위해서 받는 생명보험금으로서 중요한 건 이거죠.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서 받는 상속재산은 상속재산을 본 거야. 그래서 얘는 보험계약자 즉 보험금을 누가 냈느냐를 실제로 따지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그 2항에서 보면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이 아닌 경우에도 여기 있죠.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납부했으면 이건 상속재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법에서 보는 그런 개념과 상속재산이나 고유재산 이거 보는 거 그 공법 중에서 국세기본법에서 보는 것과 또는 상증세법에서 보는 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사법 마인드만 갖고 있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공법이고 그 중에서 이 실질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내 자식들의 보험금을 대신 내주잖아요. 이건 실제로 상속이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상증세법에서는 얘를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또는 이제 살아생전에 보면 34조에 보면 이런 경우는 이제 증여로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보면 자 이런 경우에 상속을 포기했어도 상증세법에서는 얘를 상속 재산을 봐가지고 부가 처분한단 말이야. 이걸 우선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다시 앞 페이지 보세요. 이 앞 페이지 보시면 이 망인의 처가 자, 보험 수익자로서 받은 게 사법상으로 고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뭐냐면 자, 상속세를 신고했어요. 이걸 이해를 해야죠. 왜냐하면 상증세법에서는 얘를 상속 재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법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왜 3억 원을 받았는데 2억 1,900만 원을 했느냐면 이제 세법에 보면 계산할 방식이 따로 있어서 2억 1,900만 원을 했으니까 그냥 3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뒤에 한편 이게 중요해요. 자, 이게 상증세법에 따른 의무를 했다. 이거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3억에 대한 상증세법에 따른 그 세금은 몇 푼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배우자 간에는 얼마간 면제주는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한 안 내거나 또는 미미한 거라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죠. 자, 한편 원고는 자, 이 보험금을 3억 원 먹은 다음에 상속 포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상속 받아줬고. 자, 여기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얘가 이제 3억 원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상속을 포기하고 잘 보세요. 이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이 망인이 지금 수익자가 상속 포기를 했죠. 상속 포기를 해가지고 3억 원을 가져갔는데 얘는
그 국세 기본법에 떠나가지고 자 상증세법에 따르면 얘는 이 세금을 냈고 이 세금은 뭐 없거나 또는 아주 미미한 거 내고 3억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는 자 얘가 지금 이 양도소득세를 매덕 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가 지금 3억원 가져가는 걸 주는 걸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한편 그 상속 포기했으니까 피고는 이제 처분청이죠.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 보험금이 상증세법에 따른 상속재산이고 자 국세기본법 24조 1항에 따라 그 한도 내에서 망인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얘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 양도소득세 2억 1,900만 원을 부과하는 첩을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얘가 3억 원 가져갔는데 그 중에서 자 이 상증세법에 그건 신고를 했으니까 상관없는데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얘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건 상속증여세지 여기 보면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을 따른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라고. 이랬을 때 국세기본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요. 아니 국세기본법 아니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원칙이 국세기본법을 가는데 국세기본법에서 옛날에는 24조 1항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24조 1항을 한번 보세요. 24조 1항을 보면 여기에 보면 우선 상속 포기자가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상속을 받은 한도 내에서만 갚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앞에 판례를 보세요. 이 판례에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2013년도 판례에서는 뭐냐면 그 판시사항을 보세요. 판시사항을 1번 보면 그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가 국세기본법 24조 1항에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 의무를 승계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에 포함되는 자가 소부겠죠. 왜냐하면 조문이 없어요. 그 다음에 2항을 보면 상증세법의 8조가 보험금을 어떤 상속으로 인한 보험을 포함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가지고 결국에는 이 당사자는 그 상증세법의 의무를 하는 건 별개 문제고 여기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 한도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그 적어도 망인의 양도소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엔 보면 이 사건에서는 이게 2013년 판례에서는 이거 상속인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처분청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법을 바꿔버렸어요. 거기 보시면 그 116페이지 거기 보면 24조 2항을 보세요. 24조 2항을 보면 이게 언제 신설이 됐냐면 2013년 12월 때 신설했죠. 아까 그 판례가 언제 거예요? 2013년도 판례예요. 이거 지고 나서 대법원 판례에서 그냥 얘네들은 그냥 원하면 법을 바꿀 수 있으니까 어떻게 법을 바꿨나 보세요. 2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항에 따른 납세 의무를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자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수익자라는 보험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상속 포기함으로써 인정되는 경우 상속 포기한 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보험금 그래서 상증세법 8조에 따른 보험금을 받은 때에는 상속 포기자를 상속인을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을 봐서 1항을 적용해 가지고 이걸 신설해버렸어요. 왜 신설이 된다 이걸 이해를 해야죠. 앞에 적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에는 24조 1항만 갖고는 앞에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 당연히 그 사법에서는 얘는 고유자산이기 때문에 왜 이게 나오는데 사법에 있는 논의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던 거죠. 자,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 지금 얘는 국세기본법에 가지고 국세를 나타낸 거죠. 지방세는 어떻게 되냐 보세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이 물어봐서 지방세 42조에 보면 1항은 똑같이 돼 있는데 2항이 없어요. 그래서 지방세는 여전히 아직 그 구멍인 거죠.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국세는 얘가 이제 그 국세 만드는 데가 있고 지방세 관련은 다른데 지방세에서 아직 이게 문제가 안 됐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아직 입법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 대법원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되는 건 양도소득돼가지고 국세가 문제가 돼가지고 국세를 진 거라고. 여기 그 국세기본법 그 24조 2항에 보면 네. 납세 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네.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만약의 경우에 네. 그 국세가 체납되지 않는 상태에서 네.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네. 그 후에 사업을 하다가 얘를 뭐, 기간이 기니까 네. 그런 이제 경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이제 체납청이 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1항 갖고 부족한 이유가 뭐였는가 이걸 꼭 알 필요가 있는 거죠. 2항이 왜 신설이 됐는가.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세법은 뭐
잘 배우지 않거나 잘 모르기 때문인데 항상 상속법이 나올 때는 이게 상증세법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다른 세금도 밀릴 수 있는 게 이것과 항상 염두를 해줘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세법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이 하나 나와 있긴 한데 그 부분도 그 판사님도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뭐 상속 포기가 되면 사법에 있는 상속 포기는 이제 민법에 그 공법에도 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거다 했는데 이제 아직 그냥 상속을 받는 건 당연히 영향 받는 거고 이 한정시일에 대해서만 약간 이제 그 해석론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공법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 당연히 한정시이라는 문구지만 이게 사법에 있는 것과 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낸 게 바로 121페이지는 어떤 논문을 제가 한번 올려놓은 건데 거기 보면 그러면 조금 그 민법에 있는 한정시인과 좀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121페이지 보면 자, 이분은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이렇게 예를 들었더라고요. 거기 보면 자, 국세기입법 24조 1항에 거기 보면 그 이 논문에 의하면 이렇게 되죠. 상속인 자신의 납세 의무로서 상속인 고유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이 가능하다. 우리 한정시인 같은 건 어떻게 해석해요? 그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다른 재산에 고유 재산에 들어온 걸 막을 수 있다고 봤는데 이 국세기입법 24조 1항은 해석론은 뭐 제 해석론 아니고 이제 논문을 그대로 갖고 온 거니까 보면 논문에서 보면 이건 그 납세 의무라는 건 너의 의무이기 때문에 네 고유 재산에도 집행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논문에 의한다면. 그래서 이정민 판사님 쓴 2013년도 대법원 판례 해설에서 보면 이게 판례 해설이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그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자 따온 거니까 한번 보시면 이 판사님은 이렇게 썼는데 국세기관법 24조 1항은 그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승계는 마치 한정시인과 유사하지만 한정시인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24조 1항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국세 등의 납세 의무를 상속자의 한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상속인의 한정시는 조세채무 승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유명한 책에 이렇게 써있는 게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고는 있다고. 그래서 근데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케이스에 따라서 또 다른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찾은 논문 내에서는 이렇게 그냥 제가 카피한 게 아니고 이렇게 써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그 공법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 또는 상증세법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 이 능력의 한도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논문 같은 거 보고 더 연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17페이지 보시면 또 문제가 뭐냐면 한정일 수인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117페이지 옆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저당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 경매가 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봐가지고 이런 경우에도 맨 밑에 줄 쳐놨죠. 그 밑에 네 번째 줄 보면 그 소유자가 한정식이나 상속인이 하더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한 사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봐야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이게 적법하다 본 거예요. 세법에서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원고들이 한정시를 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당연히 원고들이 상속인에 의한 취득할 재산 한도로 제한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되죠.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 변제료는 그래서 그 비용에 해당되는 건 별개 문제고 결국에는 부가처분 자체는 적법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이걸 만약에 상속재산 파산으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건 만약에 형식적 이렇게 그 밑에 보면 조항이 있어요. 소득세법 보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다음 각호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만약에 이게 상속재산 파산으로 되게 되면 이건 부과 안 된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 일반 한정식이 청산했을 때는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우리 보면 제가 어제 법률신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구조공단에 대해서 뉴스 나온 게 하나 있는데 하나는 안 좋은 기사가 하나 있고 하나는
어떤 80대 노인을 구제했다는 규정가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122페이지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아까 보면 부가처분 적부받다고 했는데 이 사건은 뭐냐면 실제로 그 부가처분 적부받기 때문에 그 한정상속인의 새로운 부동산에 대해서 실제로 이 한정식 한 후에 양도소득세 지금 무슨 보면 양도소득세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정식인의 한 사람의 부동산에 그 부과를 한 게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 이제 전주에서 한 사례가 법률신문에 어제 떴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구조공단이 뭐 80대 뭐 장애 노인을 도와줬다 해가지고 그 내용을 한 게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이미 우리 그 홍보 사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사를 갖고 온 건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똑같은 거고 이렇게 한정식인 했는데 이게 이제 자기 고유 재산에 대해서 부가처분이 내려왔을 때 이게 억울하다니까 그 행정심판 우리 그 행정심판 전취주의가 적용되는 게 세 가지 있죠. 이게 뭐가 있죠? 행정심판 전취주의가 적용되는 게 조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소청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자동차 면허 그 하나 제 머릿속에 그겠는데 바뀌었는데 그 조세가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사안도 읽어보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이 사안에서 이건 125페이지 보세요. 사실관계는 뭐 읽어보면 알겠고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법률신문 어제자 법률신문 한번 읽어보면 뭐 누가 고소했다 그 얘기 빼고 구조공단이 누굴 도와줬다 이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그건데 거기 보면 125페이지 나번 있죠. 나번 보면 제가 줄을 쳐놨죠. 그 맨 밑에 보면 상속 재산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따른 경매 절차에 매각됨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에 인해서 받은 재산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루한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는 뭐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이걸 이제 압류를 취소시킨 거였는데 결국에는 이 법리는 아까 그 판례에서도 이 비슷한 법리가 나오긴 했죠. 그래서 아까 다시 보면 그 판례에서 118페이지 보시면 아까 줄치는 거 보면 그 판례에서 방론으로 이 정도만 책임지는 게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 부가처분 어떻게 취소시킬 거냐 논란이 됐었는데 이 최근 거에서 하나 이렇게 취소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속 포기할 때 보험금이나 이런 문제 나오는데 이게 사법적인 마인드도 필요하지만 공법적인 고려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 더 탁월하게 알려주면 좋겠지만 제 지식 한도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정신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하는 적법인 건데 이제 그 고유재산 들었을 때 이렇게 뭐 처분한 거 이긴 경우가 하나 있다. 그래서 조사 심판원에 한 걸 우리가 실제로 이거 공단에서 한 걸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률 인터넷 법률신문에 어제 났기 때문에 오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계속 이어서 할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한정신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뒤에 보면 취득세도 부가처분 적부받다가 나오고 양도소득세도 적부받다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상속재산 파산으로 갈 때하고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일반적인 환가했을 때 이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오늘 시간은 이 정도 됐으니까 내일 좀 이어서 계속 하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